네, 그럼 지금부터 구글 설문지, 스프레드시트, GPT 등을 활용해서 생활 기록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포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더라도 getGPT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용하시다 보면 생성된 결과물이 미묘하게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내가 딱 원하는 나의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만드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오래 쓸 수 있고 나중에 결과물을 손을 좀 덜 봐도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그대로 만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는지를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요령껏 좀 변형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챗GPT라든지 방금 보여드렸던 getGPT 이런 데에서 바로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점에서 더 좋은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대화로 인한 오염이 방지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챗GPT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GPT와 대화를 하다 보면 GPT가 대화의 내용들을 학습을 하죠. 그리고 앞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결과값을 산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넣더라도 대화가 쌓이게 되면 서로 다른 응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정말 작성하려면 학생들마다 새로운 대화를 막 형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스템 프롬프트에 준하는 베이스가 되는 프롬프트를 계속 새로 넣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GPT를 활성화하게 되면 매번 일종의 독립 시행이 되기 때문에 대화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인한 오염을 방지한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값을 일정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스프레드시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GPT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새로운 대화를 만들게 되면 휘발되기도 하고, 대화 내용이 저장된다 하더라도 내가 딱 원하는 그 대화를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다양한 함수식과 아니면 피벗 테이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값까지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수 응답 길이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GPT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질문을 단시간에 많이 던지다 보면 GPT-4o 사용이 정지가 됩니다. 근데 생활 기록부 한참 작성하실 때는 우리가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히게 되면 기분이 좀 안 좋죠. 산출하는 글자 수도 아마 생기부 쓸 때는 크게 관련이 없긴 한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GPT API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사용한 만큼 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질문 수나 응답 길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요금, 과금만 되어 있으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제가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을 명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PT 같은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그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처리의 과정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아서 얘가 안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산출해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A라는 프롬프트를 주고 결과를 산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부분만 바꾸고 싶어서 그 부분을 바꿔줘 라고 부탁을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응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정해 놓았던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고 다시 GPT가 새롭게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리의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결과값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각 단계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프롬프트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다시 생성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일반적인 GPT에서 산출했을 때는 길이를 통제하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라든지 총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챗GPT나 getGPT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 입맛에 맞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GPT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입맛에 맞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GPT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완성된 생활기록부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쓸 때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쓰거든요. 여기 이 주황색 글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본의 행위가 여러 역사, 문화, 정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판단을 하고 그 복합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을 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 쭉 이제 이하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탐구를 하게 되었는지 탐구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이를 통해 일본이 거짓을 생산해내는 적극적 왜곡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거나 자신의 피해를 부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극적 왜곡을 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부분은 탐구를 통해서 학생이 새롭게 만들어낸 지식에 해당하고 마지막 자신의 연구 역량을 인식하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를 설계하는 능력이 탁월하며부터 시작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함 이 부분은 학생의 활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인 거죠.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글을 작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GPT를 활용해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글의 구조를 완성하면 좋을까 해서 이걸 정리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저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하는데 이 4부분이 각각 어느 정도 길이를 차지하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각각의 파트의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동기 및 주제에 대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 저는 학생이 어떤 주제를 탐구할지 어떠한 탐구 동기에 따라서 이 탐구를 하게 되었는지를 수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탐구 설계 및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학생이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였는지 그리고 이걸 탐구하기 위해서 탐구 설계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탐구 설계 과정에서 혹시 강조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강조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이 특별히 읽은 책도 좋고 아니면 남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자료 수집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에서는 결과 및 재현인데 학생이 탐구를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어떠한 재현을 하고 싶은지 혹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다음번에는 어떠한 내용을 심화적으로 탐구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교사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문지를 만드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게 될지 전체적으로 알고 접근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 파일도 업로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PDF 파일로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었고요. 이걸 다 읽고 나서 학생들이 준비가 되면 OK, 준비가 되지 않으면 Not OK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자, 만약에 Not OK를 선택하면 이렇게 다음으로 갈 수 없도록 설정을 해 두었고요. OK를 누르게 되면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인적 사항을 받을 건데요. 자, 인적 사항 2학년 지금 3반 담임이기 때문에 2학년 3반 25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희 반 24번까지 있어서요. 이름은 김현우이고요. 그 다음 제출 분야는 과세특 한번 해볼게요. 사회문화 과세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그 다음에는 탐구 동기를 작성하도록 했어요. 자신의 탐구 활동 내용을 요약해 달라.
자신의 의도를 선생님인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충분히 안내해 줬고요. 예시와 비슷하게 작성해 달라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탐구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주의사항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이 주의사항만 보면 또 애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도 줬어요. 저는 지금 이 예시를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교과는 뭐냐? 정치와 법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다. 탐구 계기, 탐구 동기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입학사정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예시도 이렇게 줬습니다. 선생님들은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화면 멈춰놓고 저는 이 예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탐구 과정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예시와 비슷하게 작성해 달라고 했고, 탐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예시를 저는 한번 붙여볼게요. 일본의 문화 속에 녹아있는 역사 왜곡의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고, 그래서 위 내용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나요? 그러니까 탐구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지금 예시로 준 거는 이번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걸 가지고 왔는데, 일본의 역사 왜곡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분석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본인들을 직접 인터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인들의 생각과 사상이 잘 녹아있는 게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이 애니메이션 강국이니까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 그 속에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활동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나 탐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학생들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 책을 읽어봤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 탐구 설계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특기할 만하다 라든지 강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예시로 두 개를 줘 보았습니다. 예 1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강조하고 싶은 역량을 적었고요. 두 번째는 연구 설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네요. 저는 좀 길이가 긴 두 번째 걸 한번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다음 탐구 성과인데요. 이런 식으로 탐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죠. 그 탐구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내가 이 탐구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으로는 알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찾아낸 지식이 무엇인지를 적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국면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어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생산해내는 걸 적극적 왜곡이라고 보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다른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소극적인 왜곡을 하고 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훌륭하게 결론을 내렸죠. 그 내용을 또 그대로 붙여넣게 해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인데, 그럼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뭔지, 후속 연구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면 무엇인지를 적어보라고 했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예시로 준 내용을 저는 한번 쭉 적어볼게요. 예시를 준 이유는 이렇게 예시를 적어줘야 학생들이 이 예시와 비슷하게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파일 추가를 눌러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보고서를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업로드는 안 되는데, 제가 미리 두 개를 제출했거든요.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게 눈에 한번 보이실 거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 시트에서 보기라고 하는 걸 클릭하게 되시면 설문 응답 결과가 이렇게 시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가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반번호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 반번호 이름에 맞게 딱 이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이 제출했던 모든 자료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고 싶은지를 연번을 쳐서 자료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1번을 누르면 이런 내용, 2번을 누르면 이런 내용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제가 장치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1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예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붙여넣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써가지고 위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오도록 이렇게 붙여넣었고요. 이거는 지금 학생이 제출한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 애들이 쓴 자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가 더러워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컴퓨터로 받았기 때문에 글씨가 더러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비문이 너무 많고 오탈자가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오탈자 비문을 잡아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오탈자와 비문이 잡힌 상태로 이게 보시면 미묘하게 아마 바뀐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태스크는 임무란 뜻이죠. 주어진 텍스트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수정할 것 이렇게 해놓고 이게 조건은 문장의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표현을 수정해줘. 그다음 문법적 오류를 수정해주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되도록 해주고 크게 어색하지 않으면 다른 표현은 바꾸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줬습니다. 퓨샷 프롬프트죠. 인풋을 치킨을 마셨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치킨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더 좋은 걸로 자연스럽게 바꿔줘 이렇게 부탁을 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생들이 이제 적은 글을 1차적으로 이제 다듬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각 항목별로 특기사항을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제가 아까 글의 구조를 보여드릴 때 4가지로 글을 쓴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제 및 동기, 두 번째는 탐구 과정, 세 번째는 그 탐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심화 활동에 대한 제언 이런 것들이고 네 번째는 교사의 평가인데 교사의 평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려고 제가 지금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다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본에서 출판된 교과서에 근현대사 왜곡이 심화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일본 문화 속에 녹아있는 역사 왜곡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화 콘텐츠가 각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발달한 애니메이션을 분석하여 역사 왜곡의 양상을 탐구하였음.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역사 왜곡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당 시기를 배경으로 한 두 애니메이션을 분석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게 높은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학생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음 탐구 결과로 역사 왜곡이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전쟁 중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자신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밝혀내었다. 이러한 행위를 소극적 행위로 내가 명명했다.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껐다가 다시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문장이 이게 쓰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짧다 싶으면 숫자를 바꿔주면 긴 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프롬프트도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예를 들면 이 주제 및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줬어요.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탐구 주제 동기를 서술해라. 그래서 스텝, 단계를 짜줬는데 일단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기로 인해서 주제를 탐구하게 되었음을 자연스럽게 서술해라. 그리고 조건도 이렇게 줬습니다. 조건을 이렇게 쫙 주고 포맷도 줬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어떤 걸 동기로 내용을 탐구했다. 이런 것들이고 여기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F36셀에 있는 이 30 이걸 넣어서 이제 길이를 산출해라라고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그샘플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풋으로 이런 내용들을 주면 아웃풋으로 이런 방식으로 산출해줘. 주제는 뭐냐면 위에서 여기서 가지고 오고 동기는 여기서 가지고 오고 내용은 여기서 가지고 와 프롬프트를 짜줬던 것입니다. 나머지도 똑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학생이 실시한 탐구의 결론을 정리해서 서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스텝도 비슷하게 주어져 있고 조건도 비슷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도 화면을 멈추시고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비슷하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스텝 3로 오셔서 한 문장으로 합쳐보는 거죠. 이거는 GPT를 쓴 건 아니고 그냥 join이라는 함수를 써서 위에 이 3개의 셀을 합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이게 길이가 1239바이트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토대로 이제 교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추가할 건데 이것도 프롬프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태스크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한 심화 탐구 내용을 참고해서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교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서술해줘 이렇게 되어 있죠. 쭉 한번 보시면 어떤 맥락인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기록부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3가지 예시까지도 제가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성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학생의 탐구 내용 그러니까 이 위에 이 탐구 내용을 참고로 하고 이 G44 내가 여기에 적어 놓은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산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작동을 하게 되면 역사 왜곡의 양상을 탐구하기 위해 일본 애니메이션 질적 분석하며 문화 콘텐츠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소극적 왜곡이라고 명명한 점에서 정보 처리 역량이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질적 분석하여 소극적 왜곡이라는 개념을 도출한 점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산출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의 덩어리를 또 합쳐줘야 되겠죠. 합쳐주면 1451바이트 정도 나오고, 근데 이것도 뭔가 문맥이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한국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굳히기 위해서 지나친 명사 및 관용어 서술을 지양하고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영어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신 건 아니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명령어를 치면 프롬프트도 GPT가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럼 이대로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오죠. 근데 뭔가 이게 1451바이트에서 1453바이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이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걸 한 번 더 수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GPT는 아니고 제가 substitute라는 함수로 GPT가 자주 실수하는 것들을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뭐 하였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뭐 함, 뭐뭐 되었음은 뭐뭐 됨으로, 뭐뭐를 지닌 존재임은 뭐뭐를 지님, 뭐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는 뭐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뭐뭐를 잘 보여줌은 좀 이상한 표현이니까 뭐뭐를 엿볼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1441바이트로 줄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의 완성된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완성된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출판된 교과서의 근현대사 왜곡이 심화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일본 문화 속에 녹아있는 역사 왜곡 양상을 알아보고자 했음.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보고자 함 또는 알아보고자 탐구를 수행함 정도 하면 되겠죠. 문화 콘텐츠가 각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발달한 애니메이션을 분석하여 역사 왜곡 양상을 탐구함. 제2차 세계대전에 집중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시기를 배경으로 한 두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와 이 세상 한 구석에서를 질적 분석함. 문화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역사 왜곡 양상을 분석하려고 한 점에서 높은 통찰력을 보여줌. 각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돋보임. 이 부분은 좀 어색하다 싶으면 바꿔주면 될 것 같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역사 왜곡이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부분 좀 어색하죠. 것만이 아니라 정도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 일본이 전쟁 중에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자신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냄을 밝혀냄. 이러한 행위를 소극적 왜곡이라고 명명하며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 거죠. 향후 애니메이션을 통한 역사 왜곡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소극적 왜곡이라는 개념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임. 이 부분은 뒤에 부분이 약간 중복된다 싶으면 이거를 껐다가 길이도 약간 바꿔주고 다시 작동을 시켜서 다른 내용이 산출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getGPT나 chatGPT를 쓰면 조건을 한 번에 입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건하는 방법, 그 입력하는 방법도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서 클릭만 하게 되면 저절로 이제 형성이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부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이렇게 바꾸니까 1494바이트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하셔가지고 행발을 쓴다 혹은 진로 특기 사항을 쓴다 라고 했을 때 그 완성된 글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으면 좋을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딱 그 키워드를 받을 수 있는 구글 설문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걸 작성하시고 나서 혹시 이게 잘 작성이 되었는지를 보고서 보기 이걸 눌러가지고 학생들의 보고서를 직접 다운받아서 크로스 체킹하는 거는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생기부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설문지에 애들이 각 문항에 대해서 성실히 본인이 스스로 답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개별화된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렇게 작성된 생활기록부는 GPT 킬러 이런 것에서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과정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설문지를 받는 것 자체도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유튜브인데 유니브 클래스입니다. 이 유니브 클래스에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고서를 썼다고 딸랑 선생님한테 보고서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목적에서 이러한 탐구를 했음을 알려주는 활동 요약본이라는 걸 같이 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활동 요약본을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작성하고 싶은 글의 구조를 정하고 글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 다음 이걸 수집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고 이걸 구글 시트와 연결해서 어떤 포맷을 구조화한 다음에 적절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겠다. 만약에 구글 설문지를 받는 게 좀 힘드시면 이 구글 시트만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청에서 연말에 날라오는 연수들 보니까 뭐 북명고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 재미있는 연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구글 시트를 함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뭐 스프레드시트 함수나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나 연수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